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화 안 냈어요? 하다가? 방송을 들어보세요. 방송을 들어보세요. 화내면 편집하기 없음. 방송 들어보세요. 네. 뭐 집어던지고 그랬구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맞은 것 같은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각 정당들에서도 선거에 나서 후보들을 속속 공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죠. 대전광역시장 선거 대진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도 가치를 구현하고자 출범했지만 어째 지지율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 이야기죠. 네, 오늘 정필이 엮인 사람은 대전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남충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를 만나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선거철은 선거철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분 쉽게 모셨습니다. 보수에서 중도로 진영을 갈아타신 분이시죠. 네, 좌클릭이네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소속 남충희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십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주실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이 되고픈 사람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효인입니다. 네, 우리 임 기자님은 남충희 후보님 전에 만나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저희 회사로 인사 오셨던 때 그냥 이렇게 인사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상이 어때요? 우리 남충희 후보님. 사진으로 뵀던 것보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이따 저녁 내가 낼게. 그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요? 후보자가 이렇게 막. 우리 돈 모아서.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후보님은 저희 방송에 전에 나오신 적 있으셨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저 빈말로 듣겠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세요. 네. 빈말이었구나. 그래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남충희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1955년 1월 1일 대전 출생이십니다. 맞나요? 예, 대전 선화동 출생입니다. 네.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태어났습니다. 네, 서울 수송초등학교,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업토목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의 오리건 주립대 경제학 석사,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또 역시 산업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맞나요? 막 틀렸는데요. 어떤 게 틀렸나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건설 경영학 석사 박사를 했어요. 산업공학이 아니고? 산업공학이 아니고. 그럼 자료가 잘못됐네요. 이거 수정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따셨는데? 이게 제가 포털에서 받은 것 같거든요. 이 양력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렇죠. 뭐 서울대 출신의 스탠포드. 오, 네. 그때 전쟁통에 네. 들어가기 쉬웠어요. 뭐 뒤로 들어가시진 않았고요. 앞으로는 들어갔지만. 네. 그것도 왜 소개를 해주셔야지. 어떤 거 말씀입니까? 대학 졸업하고서 육군 장교로 가서요. 네. 무려 3년 9개월. 네. 이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3년 9개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보통 3년이었었죠. 보통 일반 사병들 복무 기간이. ROTC 그렇죠. 네. 9개월 더 하신 거네요. 아니. 그 당시에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2년 반 정도. 뭐 교련 혜택 받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대졸자 같은 경우는 교련 혜택을 받았지만은 그렇죠. 여태는 그 장교로 이제 군 복무를 마치셨고 미국 유학 가셨으면 토플 보셨겠네요.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점수? 토플도 보고 뭐 GRE도 보고 보시겠고. 뭐 다 봤죠. 토플 점수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났지만은 네. 뭐 우수했습니다. 네. 공부 잘하셨어요. 네. 부산광역시에서 정무부시장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부산에서 정무부시장 하셨습니까?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라고 한국이 쫄딱 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처음 외국에 선 사람 같아. 네. 그랬었다 보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특히 부산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경제지표 동원해가지고 뭐 실업률 전국 최고, 부도율 전국 최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최저도 하나 있네요. 공장 가동률 전국 최저. 이러니까 이제 새로 당선된 시장이 이 경제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100여 명의 이력서를 받대요. 이력서 같은 얘기는 그러면 후보님이 그때 지원하셨던 건가요? 그 자리에? 거기 100여 명의 이력서는 제가 없었죠. 더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알던 사람을 통해서 저를 소개를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같이 한참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아무 연고 없는 이 대전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이제 부산에 간 거예요. 연고는 하나 있었네요. 낙하산? 낙하산이 100명이 넘는 지원자를 물리치고 낙하산인데요. 네. 그 연고 하나 없는데 갔는데 연고 하나 있었던 건 그때 기억나는 게 아니요. 그 대학 다닐 때 해운대는 네. 한번 가봤어요. 그 연고 하나 갖고 갔었거든요. 네. 가서 뭐 뼈 빠지게 고생했죠. 해운대는 혼자 가신 건가요? 뭐 여자친구랑? 아마 제 처랑 갔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뭐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가게 됐죠. 네, 부산에서 아무튼 정무부시장을 하시면서 그때 뭐 부산의 센텀시티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이제 계획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거 사장님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본인의 이제 인생의 업적 중에 하나로 좀 많이 자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주셨던데요. 아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지요.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 페이스북에 센텀 남친이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랑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랬나요? 네. 네. 센텀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신 주역이십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하게 됐냐고요? 거기도 낙하산? 뭐 다 낯선 곳에 다 들어간 거죠. 뭐. 네. 근데 그 전에 경기도 경제부지사 하기 전에 그 SK텔레콤 사장을 했어요. 예. 후보님 말씀대로 대리점 사장이 아니라. 그렇죠. 네. 맞아요. 네. SK텔레콤 사장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여기 휴대폰 가게 네. 사장했는 줄 아는데 그게 서울에 있는 본사 사장했는데요. 네. 그 후에 그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 오라. 또 거기도 경제 문제예요. 가장 큰 것이 판교를 그때 물리적으로 형성해놨는데 이걸 이제 창업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판교를 이 창업 메카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경제 전문가시네요. 그때 당시에 월급을 되게 많이 받으신 기사를 제가 봤는데. 센텀시 사장? 아니요, SK에서. SK텔레콤 네. 사장이요? 네. 뭐 대기업 사장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되게 재직 기간이 짧은데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뭐냐면은 초반에 너무 네. 그게 네.
SK텔레콤 사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나는 안 가겠다. 대전에서 이제 또 뭐 출마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안 가겠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제안이 온 것이 당신이 사인하면은 목돈으로 얼마를 주겠다. 왜 프로 야구 선수들이 갈 때 왜 돈 받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받은 거예요. FA. 그게 합쳐지니까 그냥 막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러니까 많이는 받으신 거죠? 일단은 받은 거는 이정료 받은 거예요. 이정료. 근데 선거 때 빚 많이 지셔가지고 좀 상세가 좀 되고. 그렇죠. 네, 그때 옛날 선거 때 네. 빚 안 졌으면은 아마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기업 사장을 했지만 내가 뭐 돈 많이 모으지 않았느냐 오늘 저녁 내라 그 말씀 같은데.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네. 오늘 돈 모아서 내야 돼. 그건 없어요. 그거 저 빚 갚았어요. 난. 그래요. 그리고 흑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남충 후보님께서는 2006년에 이제 대전시장에 선거에 이제 도전하셨어요.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셨습니다. 네. 10.45%의 득표를 하셨거든요. 왜 그랬냐고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게요. 내 센텀시티를 5년 동안 그냥 밤새면서 성공을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 대한민국의 그때 제일 큰 개발 사업이었고 도시 개발 사업이었고 여의도의 3분의 1이니까 그걸 성공시키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 뭐 싱가포르, 중국 각선에서 전부 벤치마킹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홍보팀 만들어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름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전부 자문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국 지자체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뭐 무한 기업 도시가 뭐 자문해주고 저 전라남도 뭐 3천만 평 개발한 데 그러다가 어느 날 충남도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안면도 개발 사업 그때 뭐 8년째인가 이제 뭐 좀 안 되고 있다. 와서 좀 자문을 해달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마스터 플랜이 뭐가 잘못됐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뭐 그런 자문을 해주다가 그 당시 심대평 지사가 뭐 소주 한잔 하자 하면서 이제 고향이 어디냐 나 대전이다 그랬더니 대전 사람이 왜 부산 가서 고생하고 있느냐 창당하는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중심당으로 이제 가셨다는 얘기신 거고 창당하게 됐다가 창당 또 멤버. 권력 투쟁에 살아남아 가지고 대전시장 후보로 나가라는데 한 달 전에 공천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 그 당에 이 대전에서의 지지도가 2%. 그러니까 그건 무소속보다 못한 거죠. 근데 의리 때문에 끝까지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충 후보께서는 그 대학가요제 회장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팀의 회장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장일 때 상 받은 건 아니죠? 제가 근데 그게 참 미묘한 게 내가 샌드페어를 4대 때 회장을 했어요. 1등 안에는 6대. 그러니까 내가 4학년 때 얘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들의 그 당시 회장이 김창훈이었어요. 그 산울림 멤버였다고. 그 이제 산울림 만들기 전이죠. 그 형제팀도 같이 나간 거예요. 대학가요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장이 즉 이 매니저라고 내부에서 부르는데 이걸 후배들 연습하는 걸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6대가 도서관서 모처럼 공부하고 있는 이 선배를 찾아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 기 죽어서 못 살겠습니다. 형님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분연히 노구를 이끌고 일어서 가지고 걔네들을 매니저를 해주게 된 거죠. 연습시키고 그냥 뭐 동성 그려서 입장 퇴장부터 시작해서 몇 소절 몇 마디에 너 그 퍼스트 기타의 시선은 여기야, 베이스 기타는 시선 여기야. 완전히 연극적으로 짜가지고 한 일주일을 거의 24시간을 연습을 시켰어요. 대학가요제 히딩크. 근데 그게 다 선배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멤버들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일주일간의 마법을 부린 남친이 선배 때문에 우승을 한 거다.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아니 첫 그거는 첫 요소는
그 김창훈이 작곡 작사한 거거든요. 네. 그 천재성이 있어요. 그 나 어떻게인가요? 나 어떻게? 나 어떻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 명곡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시범을 보이시죠. 아, 나도 명곡 한 부르면. 그런데 네. 그 작사 작곡의 천재성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이 대마초 뭐 사건 때문에 조용필 뭐 다 그냥 뭐 못 나올 때요 방송에. 네. 그 당시에는 전부 트로트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적성에 안 맞죠. 근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새로운 장르의 음악. 완전히 그쵸. 이 완전히 풍을 바꾼 거예요. 그 우리가 익숙한 고고 리듬인데 거기에다 굉장히 경쾌하게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합창도 나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뭐 그 외치듯이 네. 그냥 그 저 퍼스트 기타랑 싱어가 그냥 나 어떡해 막 외치는 게 나오고 명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네. 특징적인 게 전자라는 게 처음 음악이 시작할 때 두두두두두 하고 그 드럼이 시작을 해요. 이런 엄청난 그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던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네. 그래요. 뭐 그 가수협회 이런 데 회장 한번 출마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전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유영숙 전 장관님이 사모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죠? 외아들 하나입니다. 외아들 하나. 네, 외아들 자체에 한 명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아들이 한 분. 네, 비애국자인데요. 네. 내 왜 아들을 한 명만 낳나. 항상 우리 반성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당시는 네. 그 당시는 구호가 말이야. 하나하나 잘 하나하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구호 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낳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난 자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 선거 때 되니까 말이에요. 네. 야, 내가 자녀를 5명만 낳았으면은 네. 각 구로 하나씩 보내가지고. 표가 몇 개야? 뭐 이런 거? 네? 아들만 이게 명함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진정만. 근데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참. 입양을 고려해 보시는 거는. 아쉽긴 아쉬워요. 근데 뭐 아주 씩씩하게 잘해요. 그 녀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또 뭐 나가는데. 네. 우리 부부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유학할 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이중 국적자예요. 네. 현재는 국적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가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뭐 관심 안 갖고 살다가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해병대 장교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세게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아버지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그 훈련하는 뭐 높은 사람 같아. 아드님을 퇴교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습니까? 뭐 사고 났나. 그랬더니 나라 법이 바뀌어서 이중 국적자는 장교인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병은 돼. 그래서 퇴교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드님은 지금 미국 시민권을 버리겠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미국 시민권 버린다는 게. 당장 그날 이제 그다음은 변호사 찾아서 알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사가 직접 면담을 해야 돼요. 얘가 뭐 협박받아 진심으로 하는 건가? 면담하면서 설득을 해요, 막.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자 한 70, 80%가 대학 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30% 미만에. 그러니까 고학력자야. 그러니까 이 영사가 이걸 그냥 놓치면은 개인 평가에 관련되는 게 영사에. 그러니까 한참 설득하다가 뭐 조금 흔들릴 것 같으면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숙고의 기간 중 또 한 달 후에 다시 온다고. 근데 해병대에서는 입교 전날까지 인관식 전날까지 이걸 다 처리해라. 안 하면은 인관식 전날 퇴교시킨다. 동의서를 썼어요. 써달라 사인을 해줬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 참 내 이거 방송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세요, 네. 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있으면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당시 제 처가 장관이었거든요. 그 이제 아들 얘기를 잘못하면 이 사람 이제 뒤로 넘어가니까 조심조심 얘기했더니 그냥 으악 거려가지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네.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외교부 장관한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옆에 뭐 통일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이럴 수가 있냐고. 누구는 군대 안 가려고 백을 쓰는데 군대 가려고 백 쓴다고. 미국 시민권도 버리고. 국무회의 장관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네네. 끝나고 나서. 오케이, 네네.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 예,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런 건 좀 협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이제 협조 뭐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관을 해서 네. 백령도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요. 네, 아드님이 출마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드님 설명을 행복한 표정이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은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제 신고하신 내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부지사 하실 때, 네, 그때 11억 6,748만 원 정도를 신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재산이 늘은 것 같아요, 줄은 것 같으세요? 따져보질 않았는데 진짜. 얼핏 생각에. 이거 준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제 신고 내역을 보니까 사모님 앞으로 강원도 원주에 이제 그 전답 이런 거. 임야 이런 합쳐가지고 한 2억 7,800 정도 있어. 아마 유산 받은 걸 거예요. 지금 안 팔으셨나요? 그러면 이거? 그거 안 팔리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됐나 좀 올랐겠죠. 네. 본인 명의로 우리 후보님 명의로. 모르긴 뭘 올라요. 나중에 신고하는 거 보면 알겠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본인 명의 아파트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한 35평 정도 2억 9,600만 원 신고하셨는데 그거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가요? 예, 제 처가 키스트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 부부라고 그러나. 근데 물론 좀 제 처는 무급 휴직인가 내고서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죠. 같이 살고 있죠. 학교에 재직 중이실 때는 이 아파트에 기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휴직 중이시고 대전에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 사모님 명의로 이제 근린생활시설 아마 상가 같습니다. 성북구 그 삼선동에 2억 1,700만 원 정도 신고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 2억짜리 건물이 가보시면은 깜짝 놀랄 작아요. 조금. 근데 그게 작은 걸 봤어요.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안 팔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유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산 받은 게 총 합해서 한 4억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후보님 명의로 2011년식 소렌토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타고 다니시나요? 지금 그 차 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임 기자님 보셨죠? 네. 그리고 본인 명의 예금을 그때 보험 이런 거 합쳐서 한 5,600만 원 정도 신고를 하셨었고요. 많았네. 예, 올랐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모르겠네. 전혀. 근데 신경을 안 써가지고. 사모님이 더 부자세요. 사모님은 3억 4,200만 원 정도를 이제 예금과 보험 이런 거 증권해 갖고 신고를 하셨었고. 그래요? 네. 내가 오늘 가서 따져봐야겠네. 네. 아이고 이런. 네. 그리고 아드님이 5,900만 원 정도 신고하셨고, 네. 그리고 후보님 본인 명의 마젤란 인베스트먼트 주식 한 1억 정도인데 그것도 아직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좀 올랐나요? 그 주식은? 에이, 모르긴 왜 올라요? 살래요? 아니요. 돈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그리고 그 당시 마이너스 통장 2,900만 원 있으시다고 했어요. 그 지금 마이너스 통장 얼마 정도 쓰세요? 지금? 진짜로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제 처가 다 관리하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 문자 오면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딱 기록이 되니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관심 없으시면은 문자를 사모님 앞으로 돌려놓으시면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네, 그 사모님이 마이너스 통장 그때 1억 8,100만 원 정도 신고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후보님 명의로 콘도미니엄 하나를 이제 신고하셨습니다. 그때 1,180만 원 정도. 그 콘도 지금도 회원권 가지고. 얼마짜리라고 여기? 1,180만 원? 신고하셨던 게. 거기 2천만 원짜리가 또 값이 떨어졌네. 2천만 원. 네. 그 2014년 기준입니다. 신고하셨을 때. 그래? 지금 그거 갖고 계신 거죠? 갖고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빌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제 고지를 거부하셔가지고 이제 두 분하고 장남분의 재산을 합쳐서 그때 11억 6,748만 원.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안 깨끗하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깨끗하셨죠. 깨끗하게 살았어요. 네. 바른정당 처음에 대전시당 창당했을 때 저희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때 저한테 장담을 하셨거든요. 지지율 오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왜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지금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를 겁니다. 네. 분명히. 네, 분명히 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시 대전에서의 바른미래당 지지도를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후보님은 바른정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후보이신데 후보님의 철학은 중도입니까 아니면은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지역 정치입니까?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지난번 방송 오셨을 때는 건전한 보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바른미래당은 이제 중도를 지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국민중심당 시절에는 이제 지역 정치를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 합리적 보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 구분할 때 우리나라처럼 그 이념 싸움을 하는 나라가 참 드물어요, 사실. 우리 지독하게 이념 싸움을 합니다. 그 극좌 극우가 생겨가지고 그 사실 옛날에 독재 시대 때 그 유산이죠. 독재를 하도 하니까 이 극좌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주사파까지 생길 정도로. 그죠? 그 이제 이런 극좌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또 극우가 생기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치열하게 뭐 사사건건 어떤 생활정치 안건도 이념적으로 서로 싸움하고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저는 그런 극우 극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아까 청춘을 3년 9개월 바치고 제가 22년 동안 경영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 쪽에 가 있겠죠. 사고가 당연히.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안보 난 철저하게 그 보수 쪽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북한 쟤네들 믿을 수 없다. 절대 믿을 수 없다로 완벽한 안보 튼튼한 국방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치다. 한 틈도 놓쳐서는 안 돼. 그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럼 이번에 뭐 경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으시겠네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보다는 믿을 수 없다겠으니까. 아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또 속을 수도 있다. 그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김정은이 우리 김정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지. 네. 좀 전에 우리 김정은 그러셔갖고 딴 말 하려다 그랬네. 네. 김정은이 만약에 핵폐기 그걸 딴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다면은 이건 절대 안 되는 협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핵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만약 저쪽에서 핵을 완전히 만들었다, 핵무기를, 그러면 우리의 군사력은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그러니까 전 그 안보 국방 쪽에서는 아주 완벽한 보수 그건데 경제 문제에 관한 한 경제는 나는 그 보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진정한 자유 경제. 자유경제 그 시장을 위해서는 네. 핸드폰 엄청나게 네.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재벌 개혁해야죠. 네. 물론 노동법 그것도 노동개혁 안 하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 그 혁신해야죠. 개혁해야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우리. 네.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해야죠. 그래야 청년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죠. 나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너 보수냐 진보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와 이거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새누리당 이제 소속이셨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제 기억하시죠? 별로 기억 안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삭발을 하신 적 있어요 한번? 국민중심당 2006년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사진을 한번 좀 띄워드려 볼까요? 그때 뭐 청취자분들은 보실 수 없지만은 좀 눈물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네, 요때거든요. 이 모습, 예, 기억나시죠? 아멘. 네, 기억나시죠? 네, 이 모습입니다. 멋있네. 네, 심대평 대표께서는 삭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때 하라고 했는데 네, 안 하신 거예요. 본인은 이미 이렇게 헌하셔가지고 이 박용갑 청장도 이제 보이고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었냐면은
2년 전, 그러니까 남충희 후보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년 전 대전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줬으나 실패했다고 한나라당에 다시 표를 몰아줄 것인가? 우리가 표 찍어주는 기계인가? 한나라당 후보는 없다. 한나라당 중앙당이 후보를 대신하고 있다. 중앙당이 지방 정치를 말살하고 있다. 힘을 가진 오만이 강목을 휘두르게 했다. 이제 국민중심당이 힘을 길러 충청인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지지를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보면 이제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 정치에 대한 이제 쪽에 포커싱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내 생각은 똑같은데요. 이 대한민국이 뭐 정치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거대 양당 정치입니다. 미국은 잘 돼요. 양당, 그래도 전통적인 양당 정치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념 싸움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양당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극자 극우식으로 그러면서 그냥 하도 싸움질 하니까 이념 싸움 하니까 그게 이념으로 싸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념이 섞여서 사소한 것도 이념적으로 보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싸우는 거지 이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이념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방의 문제다 또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 문제다 또는 북한에다가 그 인도적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것도 서로 그 이념 갖고 싸워요, 당연히. 이게 그러면 우리 합리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는 거니까 그 전달 체계를 우리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이념적으로 저 북한 못 믿으래도 안 된다. 여기는 북한은 한 동포다. 우리 해야 된다. 이 싸움이에요, 전부. 이념 싸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념 싸움 게 다 이념 싸움이에요. 안보 분야가 아닌 쪽에서 이념이 안 들어간 분야 많지 않나요? 자,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네. 복지 문제 같은 것도 옛날에 그저 경기도 교육감하던 김상곤 급이 그러는데 완전히 다 그 갑자기 보편적 복지로 간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인가? 그 무상급식 그 팍 했을 때 그때 왜 이념 싸움 아닙니까? 그게 이념 싸움이죠. 그 근본적으로 여기 좌파 쪽에서는 야, 니네 우파 그렇게 경제 성장만 하고 자유 경쟁만 외치면은 그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 있지 않냐? 이 사람들 보살피지 않으면은 혁명이 일어난다. 자본주의라고 해서 복지가 우선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보편적인 복지를 피는 거예요. 여기선 야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우리 나라가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데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념 싸움이에요 다. 이념 싸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러면 보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쪽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진보 영역에서 갖고 있었던 진보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던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복지 영역에서.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네. 선거 때마다 네. 양쪽 그 극우극자가 가운데로 몰리는 거는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미국도 사실 그래요. 표를 향해서 중도 쪽으로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념보다는 다른 거가 더 많다는 걸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네. 중도 쪽으로 이 표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출발은 이 극자 극우 거기서 좌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연인 남충이라는 사람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좀 간단한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좋아하는 여배우 혹시 있으세요? 좋아하는 여배우? 네네. 아이고야, 내 공부해 올 걸. 공부해야 하는 건가요? 네, 옛날에 문희라고 친했어요. 아, 문희. 문희를 아셔? 알죠, 그럼요. 어떻게 아셔, 문희를? 왜 모릅니까, 문희 선생님, 예, 유명하신 분인데. 나문희 선생님 말고. 네. 내가 그 부산에서 3대 맞아요. 예, 트로이카. 부산에서 부시장 할 때. 그 부산 국제영화제 그거 할 때 초청 많이 하고 뭐 그랬죠. 네, 문희 배우님을 좋아하시고 여자 가수는? 아, 여자 가수? 네. 남자 가수는 좋아하는 관심 없어요. 남자 가수는 관심 없고 여자 가수. 저기 트와이스.
잘하대. 진짜 잘하대. 예, 트와이스 중에 누구? 혹시 눈여겨본 멤버 있어요? 트와이스 중에 누구라면 그건 모르고. 그건 모르고 노래는 그럼 아세요? 노래. 트와이스 노래는 알죠. 어떤 거요? 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음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끝이. 끝이? 네, 순간 못 내겠다 이거. 네, 트와이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잘해요. 아니 근데 제목도 모르시는데. 그래도 노래를 들으면 이게 트와이스 노래다 딱 알죠. 그 자유한국당 박성규 후보께서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요즘 걸그룹이나 뭐 이렇게 아시는 그룹 아이돌 말씀 여쭤보니까 소녀시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다들 소녀시대도 좋죠. 근데 다들 아줌마가 돼갖고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큰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무튼 트와이스가 제일 인상적입니다. 과거에 이제 소녀시대 그 노래 뭐야? 소원을 말해줘. 소원을 말해봐 작곡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 작곡된 거예요. 엄청나지. 예전에 그 최한성 교수님이 한번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교육감 출마 의사가 있으셨을 때 그때 그 아이돌 물어보니까 그 소녀시대의 아이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이유가 소녀시대 멤버 아닌 건 아시죠? 아이유가 왜? 아이유는 아이유죠. 아이유는 어디 멤버예요? 아이유가 혼자는 가수. 네. 야, 그 왜 노래 있잖아요. 뭐 천만 아니야. 그 이거 왜 고음 올라가는 노래 있잖아요. 왜? 좋은 날. 좋은 날. 네. 첫날이 아니라 좋은 날. 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네, 한번 해보실래요? 3등 고음. 이건 네. 옛날에 했는데. 저 남자. 네. BTS 아세요? 오, 방탄소년단. 네, 알죠. 방탄소년단. 그거 세계적으로 뜨잖아요. 네. DNA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독 때. 네. 주로 이제 인기 있는 그 그룹들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더 얘기하려면 더 얘기하지. 부모님, 우리 갈 길이 먼데 간단하게. 술 하십니까? 합니다. 네. 주량 얼마나 되시죠? 소주 기준으로? 소주. 한 2병은 마시나요? 2병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병뿐이 못 마십니다. 한 병. 네. 담배는 혹시 하십니까? 가끔 핍니다. 지방세에 기여를 많이 안 하시는군요. 네. 언론인 만났을 때 핍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야 지방세의 그 재정에 기여를 하는 건데 제가 맨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흡연자거든요. 그런데요. 네. 이 국민들 세금 또 축내는 거 있어요. 그 의료보험 나가니까. 건강보험. 그리고 혹시 미투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미투 많이 나오죠. 미투에 걸릴 만한 혹시 지금 딱 생각해 보셨을 때 찜찜하거나 그런 사건이 되짚어봤을 때 있으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제보 받습니다. 혹시라도.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43살에 이제 그 부산에 그 부시장으로 왔잖아요. 네. 그 당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부산 가니까 나보러 경제 전문가라는 거예요. 나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그럼 뭐예요? 그 기업에서 쭉 그저 경영 전략 그 전문가로 했죠. 근데 그 당시 이 경제 현장에서 실물 경제를 달아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갔는데 갑자기 경제 전문가라 하니까 내가 섬뜩하죠. 그 이제 폭탄 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서 경제 공부 뭐 산업 구조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부산에서 TV에 굉장히 알려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때부터 몸조심을 엄청나게 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투라는 것은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자를 딱 하나, 둘, 셋, 5명만 합니다. 네. 어머니, 누님 셋, 내처. 이렇게 하면 또 욕하겠죠. 참 힘들게 사셨네요. 네. 참, 예. 갑자기 후보님들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네. 훈훈한 얘기 한번 좀 해볼게요. 네.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만약에 내일 대전광역시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선거에서 이기셔가지고 가장 먼저 취할 조치 3가지. 그냥 단답형으로 이거 하겠다. 취임해서? 네, 포고령 비스무리하게. 취임해서? 가장 먼저 딱 취임식 끝나자마자 이거 조치 내릴 거.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대전의 꿈 그거를
우리 많은 공직자 동료들에게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돼야죠.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겠다. 두 번째는 꿈을 비전을 공유하겠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냥 딱 취임하자마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여기 창업하려는 사람들, 창업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 만나겠습니다. 그 사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술 창업 여기에 시장이 관심 갖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그 학부모들을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모이니까. 청년들이 모여야 기술 창업 그런 쪽에 매진하고 대전이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도 사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자연인 남충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정치인 남충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뭐 아까 부산, 경기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면 기자님이 좀 질문을 좀 주시죠. 아까 이제 초반에 뒷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보시죠. 네. 아니 그 파일이 다예요? 저렇게 두껍게 뒷조사를 해오셨네. 많이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의문의 이 기사가요. 네. 2006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중복된 거 빼고 한 요 정도? 네. 굉장히 많네요 자료가. 그런가요? 네. 아까 초반에 소개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정무 부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센텀시티 조성하는데 어떤 공을 중점적으로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아이고 좋은 질문 해주시네. 가보니까요. 그때 정무부시장이지만 이름은 조례를 못 바꿔가지고 경제부시장 일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게 정무라는 이름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 뭐 오는 전화 그런 건 내가 다 하고 뭐 그랬죠. 언론도 하고. 근데 경제부지사로서 제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산업구조 개편자가 붙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한 기자가 와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요. 그냥 한 70%를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존 걸 구조 조정하는 산업 그 일 한다.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다. 산업을 만들고 그런 거는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요. 근데 당장 당신 실정이 뭐냐? 그럼 뭘 내놓겠냐? 정치인이 그런다면 그건 자살행위다. 그런 충고를 받았거든요. 올바른 충고인데 저는 미련하게도 70%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개 산업을 구조조정했어요. 새로 만드는 것. 예를 들면 항만 물류산업, 금융산업, IT산업, 영화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조선기자재 산업, 자동차 및 부품업, 수산강공업, 섬유패션업, 신발산업. 지금도 외우고 있네. 네. 근데 그 일을 했는데 내 뜻밖에도 가장 빨리 효과 난 것이 영화산업이에요. 전시 컨벤션 산업과 그리고 관광산업이에요.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효과가 마이스 금방 산업 났어요. 이런 비슷한. 마이스, 그게 금방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영화산업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처음에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 부산 영화제. 근데 3회라서 아주 조금 했습니다. 대단히 조금 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잘 키우자. 그러니까 이 영화제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산업적으로 기업을 만드는 거죠. 해자.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다 부산에 없으니까 다 그 수도권 서울에서 감독들, 제작자들 그리고 영상 교수들이 있어요. 네. 한 20여 명을 초청을 했어요. 부산에. 그래서 1박 2일 밤샘을 했습니다. 밤샘 하면서 토론했어요. 1박 2일 꼬박. 나도 앞장서서 밤새우고. 그래서 그때 4가지 4단계 전략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부산 영화제를 어떻게 더 성공시키 세계적으로 만드느냐 1단계. 2단계는 부산을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3단계는 그 포스트 프로덕션인데 그 영상의 후반 작업 시설 그거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다음에 제작사 유치. 3단계까지 하고 왔는데요.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게 빨리.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촉진하니까 감독들이 여기 현상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영화 촬영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우리 소방차 대주고 헬기 대주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교통 통제 우리가 다 해주고 뭐. 그때 영화 촬영이 급속히 늘었어요. 홍콩서도 막 찍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생겨요. 제일 먼저 생긴 기업이 엑스트라 공급회사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조그만 모형 헬기로 위에서 찍는 뭐 수중 촬영 전문회사,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 그런 그 전문회사. 지금 그 센텀시티 내에 네. 영화와 IT 관련 회사 1,600개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화 기업들을 합해서 그걸 영화 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의 합이 산업이니까 생겼어요. 그 성공했어요. 부산국제영화제도 엄청 성공했죠. 지금 뭐 이 부산의 이미지가 달라졌으니까 영화제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게끔 또 우리가 엄청나게 촉진을 했어요. 성공했고 영화 촬영 쫙 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3단계 현상소 유치하고 많은 기업들을 만들고 그랬대. 그게 효과가 빨리 났어요. 또 마이스 산업, 전시 컨벤션 산업 진짜 맨 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었거든요. 백스코 말씀하시는 백스코, 거예요? 예. 백스코 완공 2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막 윽박질러 가지고 윽박질러서 진짜 윽박질러. 그때 백스코 직원들은 남충희를 부시장이라는 걸 악마라고 불렀어요. 악마. 그게 내 홈페이지에 누가 썼어요. 악마라고.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 스페인어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뽑아라. 언제까지 뽑아라. 엄청난 그 국제적인 마케팅 만들고 나도 앞장서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 쫓아다니면 막 수주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동률 높이고 2년 전부터 그 짓을 했다고요. 그 지금 부산의 백스코 그 전시 컨벤션 산업이 세계 9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전에도 제가 기업 만들고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인위적으로 산업을 만들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럼 가능하죠. 왜 가능 못합니까? 해야죠. 연결지어서 여쭤보면은 그럼 대전도 이제 무슨 영화 산업이나 아니면은 마이스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면 다른 걸 또 뭐 이렇게 만들어 보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 이제 제조업과 아까 잠깐만 조금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인데 우리나라 이 대전의 제조업이 총생산량의 한 18% 차지하는데 전부 영세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 뭐 77% 차지하는데 이게 생계적으로 영세예요. 주로 뭡니까?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금융산업, 관광, 교육, 의료, 뭐 엔지니어링, 법률 이런 건 땅을 조금 쓰고 노동 조금 쓰고 지식과 기술로 이제 막 그 가치 올리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이러다간 대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나 전시 컨벤션이나 지금 관광 그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시키려면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키워야 돼요. 오르신 말씀은 같은데 그럼 대전에는 어떠한 산업 모델을 만드시겠냐는 거죠. 영화 마이스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하나하나 다 따져봅시다. 영화 산업 가능하죠. 왜 가능하면 못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 스튜디오 큐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실내 스튜디오가 대전에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그거를 이제 문체부가 같이 이거 할 때 이 대전이 한 360억인가 400억짜리 땅을 공짜로 내줬어요. 내주고 이제 문체부가 가서 건물 짓고 뭐 운영 뭐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돈을 댔으면 우리 당연히 이사회에 뭐 이사자리 하나 차지하고 그 경영에 이 대전도 뭐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와서 영화 스튜디오 촬영하면 밥도 먹고 뭐 야외 뭐 촬영도 하고 숙박도 하고 우리 경제적 우리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그런 스튜디오가 있다면은 왜 못합니까? 우리 카이스트나 충남대나 대덕연구단지 거기서 컴퓨터 그래픽스
그런 기업들이 왜 못 생겨나죠? 대전만큼 잘생겨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시장이 관심 갖고 계속 그 촉구하고 그런 기업이 만들어지게끔 스튜디오 큐브 우리 지금 아무 영향력 없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도 협력하고 뭐 해가지고 촉진해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죠. 그게 하나의 영화 산업을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또 영화 촬영을 촉진해서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면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델들 그럼 대전에서 만드실 모델은 뭐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그 영화 산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 마이스 산업도 그래요. 지금 우리 대전에 그래도 남은 강점이 교통의 요지라는 거예요. 대전역 저걸 왜 그냥 놔둡니까? 어떤 저 화장품 회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8,000명인가 외판원이 있대요. 팀장급 이상이 한 500명 돼요. 그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모아가지고 윽박도 지르고 술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 제일 좋은 곳이 대전이라는 거예요. 윽박 지르는 게 나가 이건 아니죠. 아니 뭐 니네 매출이 어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제일 목이 뭔데 대전이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영남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서울에서 오고. 근데 지금 자리 없어 아산 천안역 가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가 마이스 산업 하면은 중소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미만이 모이는 전시회. 1,000명 이상 그 대형 회의는 서울이랑 부산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있어요. 진짜 타당성 있는 그런 산업이 있다. 거기에 눈을 돌려서 대전역 그거 만들고 내 공약 중에 대전역 지하 개발해야 된다. 예? 그 몬트리올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내야죠.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왜 민자 유치를 못합니까? 민간 아이디어만 주면은 투자 다 끌어댈 수 있어요. 지금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내야죠 그런 사람. 말씀하시는 이제 그 산업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일단 영화 산업하고 마이스 산업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예를 들니까 새로운 게 있나요? 새로운 거요? 부모님, 네. 또 그 밖에 이제 대전에 세울. 이 원도심에 네. 문화 창의 산업 만들어냅니다. 문화 산업, 문화예술 산업. 문화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굉장한 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 뭐 SM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그런 문화 산업이에요, 그죠? 네. SM 엔터테인먼트랄지 뭐 그런 네. 또는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라는 게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디자인, 뭐 패션, 출판 이런 산업이요. 네. 이런 산업이 21세기에 엄청난 산업이 된다고 난 봐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그렇다면은 지금 원도심 거기에 우리 역사성도 있고 지금 저 구도청 같은 경우에 뭐 구도청에다가 관공서를 집어넣자 이런 발상 갖고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식 발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미래 산업이 우리가 움틀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술학교를 집어넣는다. 그건 발상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사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문화산업도 키워야 돼요. 지금 옛날 충남도청 혹시 가보셨나요? 안에 들어가봤죠. 가봤죠. 많이 들어가봤죠. 그 1층에 뭐 하는지 그럼 지금. 1층에? 그 뭐 대부분 회의시설 그런 거죠. 뭐 무슨 룸 그래가지고. 근현대 전시. 근현대 전시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시민대학이 지금 시민대학 있죠. 운영되고 있고. 그쵸, 뒤쪽에. 임 기자님 질문에 돌아가서 제가 부산에서 부시장을 한 게 뭐냐. 실적이 뭐냐. 그때 결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뭐 센텀시티를 완성하고 그거 맞아요. 그 과정에서 네. 나는 뭐 네. 제가 거기 가서 두 가지를 갑자기 맡았어요. 제가 이제 경제를 맡은 부시장인데 그 센텀시티 사장도 겸직을 했습니다. 네. 월급은 싼 것만 받으면서 그걸 겸직을 해서 센텀시티 사장과 부시장을 겸직을 했어요. 그때 센텀시티가 하도 어려운 때였거든요. SK가 그룹이 이걸 하다가 네. 나가버렸어요. 네.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부시장 가가지고 한 게 SK 그룹 상대로 소송을 벌린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그래서 165억인가 결국 받아냈어요. 그게 SK텔레콤 사장 전인가요, 후인가요? 10년 전이 10년 전. SK텔레콤 사장 들어가기 전. 훨씬 10년 전이죠. 훨씬 그러니까 해서 소송 걸고 그다음에 그 SK텔레콤 사장으로 가셨네. 10년 전이니까. 네, 어쨌든 흐름은 그렇네. 그렇죠. 그렇죠. 원한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네. 네. 그런데 그 겸직을 했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인데 내가 부시장으로서는 산업을 만든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센텀스 사장으로서는 수영 비행장 그 빈 땅에다가 첨단 도시를 개발해서 성공을 시킨 거예요. 지금 거기 뉴욕 맨하탄처럼 변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러면 이게 되게 뭐 웃기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거기 남충이가 없었다면 그거는 지금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자부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부산 가면은 가끔 가면은 부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는 센텀시티 그거 전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게 부산시가 망한다면은 그 부산시의 묘지는 저 센텀시티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끔찍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제가 시작할 때 4,900억 빚을 안고 시작했어요. 아주 그 당시엔 끔찍한 돈입니다. 4,900억 그 빚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거의 센텀시티를 덜컥 맡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그만 갓난아기가 거의 죽어가요. 이거는. 그 살리더라도 이게 제대로 크지 못할 것이다.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 말 많이 더군다나 4,900억이라는 이 보에 사인이에요.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당시 시의회 그런 데서 전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니 고향이 어딥니까? 누가 내 호적 등본을 떼왔더라고. 그 불법일 텐데 그걸 막 흔들면서 그 TV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요. 사람들. 대전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뭐 하다가 잘못되면은 대전 사람 아닙니까? 잘못되면 내 호적 좀 들고 오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냥 도망가고 그거 뒤처리는 우리가 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공격 심하게 받았어요. 안 된다는 말이 그때 당시 이 부산의 언론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표류하는 센텀시티. 뭐 표류하는 될 것인가? 믿어도 되나? 이런 거였어요. 전부. 그걸 내가 그러니까 새벽 1시 2시에 벌떡벌떡 깨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남충이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후보께서 안 계셨으면 오늘의 센텀은 존재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센텀이 그 뭐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각에서는 부산의 이제 지역 불균형을 촉발하는 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동부산 서부산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불균형이 있죠. 대전도 뭐 그렇지만은 뭐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비판이 그게 좀 나로서는 기가 막힌 것이 센텀시티를 성공을 안 시키고 실패시켰으면 그런 말은 안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DJ 정부 때거든요. DJ 정부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당시 그 시장은 한나라당이었어요. 우리 야당 도셨다고요. 그 당시 DJ랑 얘기해서 그 서부산 쪽에 그때 종합물류 그런 단지랄지 명지산업단지랄지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부산은 동부산 관광단지와 해운대는 센텀시티 그 세 개를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센텀시티가 하도 이 빚에 쌓여 있고 끔찍하니까 제가 거기 집중을 했고 그러고 그 집중하는 바람에 딴 게 늦게 시작됐어요. 지금 서쪽에 명지산업단지랄지 그 삼성자동차 있는데 거기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건 이제 뭐 책임 소재 이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 인구도 많이 줄고 부산 산업도 센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성과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산 전체 놓고 봤을 때는 그 대도시가요. 대도시가 그 옛날에 부산은 신발 섬유합한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 대도시가 성장하면서 아니 신발 공장 그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 팔고 아파트 짓고 저는 근처에 뭐 근처로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해. 그 떼돈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도시가 성장하면서 굴뚝 공장은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나는 신산업을 넣어야죠.
굴뚝 없는 그런 산업들 21세기 산업을 넣어야죠. 그래서 센텀시티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센텀이 그렇게 훌륭한 업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부산에서 유명하셨고 성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 꿈이 있거든요. 제 꿈은 이 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유일한 법은 기술 창업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로보틱스, AI, 인공지능, 네. 빅데이터, 조류독감 아닙니다. 네. 바이오, 뭐 이런 첨단 기업들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게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거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대전입니다. 그게 내 고향이고. 그러니까 저도 제 꿈을 이 대전에 쏟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지금 가서 지금은 뭐 지났지만 부산 가서 뭐 시장 출마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난 그 꿈 때문에 두 가지 이유네요. 고향 땅에서의 어떤 꿈을 실현하시는 거랑 대전이 그런 여건이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엄청난 도시예요 여기. 알겠습니다. 대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전 얘기를 좀 해보죠. 시간이 꽤 많이 지났거든요, 우리. 후보님의 기본적인 이제 대전시 현안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명 기자님인데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6기 동안에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중에 특히 각종 개발 사업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월평공원이나 갑천 친수구역 그렇죠. 그리고 뭐 유성 복합터미널 이런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그렇죠. 네. 그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네.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해야 이제 해결책도 나오니까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모든 사업에 시민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행정과 시민 간에 엄청난 불신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제 시민들 행정을 안 믿어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생겼느냐? 원인은 뭐냐? 비밀 행정을 한 거예요. 비밀 행정. 비밀 행정은 세 가지 경우에 합니다. 국방은 비밀 행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예. 두 번째는 도시 계획 비밀 행정 안 할 수 없어요. 투기꾼이 몰려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정보 미리 얻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찜찜하고 뭐 어디다 특혜를 주고 뭐 비리가 있고 그러면 비밀 행정을 합니다. 내가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요. 잘못된 거예요. 갈등을 촉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도 행정 신뢰를 다 깨버리고 그런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시장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 시장 절대 능력 믿을 수 있어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그런 불신 안 나옵니다. 그러면 비밀 행정할 필요도 없고 그럼 그런 갈등도 안 일어나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난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이 신뢰를 받아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능력면에서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네. 그런 기본이 됐을 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소통이라는 게 앉아서 대화하고 듣고 그 소통은 아니죠. 자기 딸과 그 10대 딸과 뭐 어린애와 대화할 때 우리 무건의로도 소통해요. 서로 신뢰가 있으면은 네. 네. 신뢰가 있으면 뭐 서로 말하고 듣고 그게 신뢰는 아니라고요. 네. 이 도덕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능력에 대한 신뢰 있으면은 서로 눈빛만 봐도 그 소통이 돼요. 그 가치는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까지 오면서도 전임 시장 분들도 계속 그걸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소통, 신뢰, 공개, 투명. 말로만 근데 이제 그렇죠. 구체적으로 만약 이제 월평공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월평공원 문제요. 네. 일단 도서산 가보셨죠, 월평공원 그쪽에. 네, 월평공원 가봤죠. 네. 가본 느낌부터 내 얘기할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네네. 공원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세계적인 공원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트막한 야산이에요. 잠재력 큰 야산이에요. 난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이랑 면적이 센트럴파크이 한 100만 평 되고 거기는 한 120만 평 돼요. 비슷해 면적이. 근데 센트럴파크 1년에 4천만 명 누적으로 옵니다. 난 저 월평공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야트막한 야산이에요. 접근성 떨어지고 그러고 난 그 센트럴파크 지금부터 160년 전에 세계적인 그런 계획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숲도 만들고 잔디공원도 만들고 박물관도 넣고 아이스링크도 집어넣고 오솔길도 만들고 그걸 계획을 한 겁니다. 나는 세계적인 그런 사람 불러다가 저 월평공원 진짜 진정한 얕은 야산이 아니라 공원으로 자연을 살리고 그 기가 막힌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명이 올 수 있는 그 난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게 이 대전의 명물이 돼야 된다. KTX하고 전국에서 대전 오면 월평공원 가서 전부 감탄하고 그 정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사유지가 있죠. 네. 사유지. 그게 이제 일몰제 때문에 네. 그 사유지 그 문제. 자, 그러면 그게 이 대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네. 많은 도시에 있어요. 그럼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국토부한테 요구해줘. 국토부 지금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놔뒀다는 게 엄청나게 세게 요구를 하고 해결해라. 정 안 된다면 그게 안 된다면 이 시민적 합의를 얻어서 그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그 사유지를 임대를 하거나 그 전제는 난 돈 버는 걸 만들겠다. 이게 엄청난 관광객들에서 돈을 쓰게 한다. 그러니까 나 돈 버는 대전이 그 얘기예요. 돈 버는 대전을 난 만들 자신 있다 그러면 난 매입해서 하겠어요. 그건 투자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그거를 지금 아파트만 때려 짓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연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게 아니라고요. 후손들 거예요. 후손들 걸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 자연을 파괴한다는 건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네, 지금 흥분했는데 가라앉읍시다. 네. 말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후손들 건데 또 후손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게 아닙니다. 또 후손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 후손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모두의 것이죠. 모두의 것.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키워드를 딱 던져드리고 지금 원도심 공동화 도시 불균형 굉장히 심각하죠.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단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어디 사세요? 나요? 오류동의 삼성 아파트 호실까지 얘기해요? 아니요. 삼성 아파트 사세요? 벨룰루로 도망가는데. 예. 자, 그렇죠. 그 원도심 쪽에 가까운 데 사는데 그 원도심 내에 이렇게 딱 들으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 19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시민 세금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 시민 세금 쏟아부었을 때 한 게 뭐냐? 거기 있는 이제 우리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 잘 되게 해달라니까 호객행위만 도와준 거예요, 여태.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행사, 그 호객행위입니다. 연예인 불러다 무대 놓고 꿍짝꿍짝 호객행위를 한 거예요. 그 가로등 교체해 준 거, 호객행위예요. 그런 거로만 했어요, 전부. 뭐 몇천억에서 추산하건데 1조까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19년 동안 그렇게 돈을 쓰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됐죠. 이거는 안목이 부족하고 일머리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세계적인 아이들을 만들어내야죠. 당연히. 그죠? 나 센텀시티도 처음에 로스앤젤레스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석학들 모아놓고. 그건 흡사 우리 이어령 씨 같은 사람 20명 놓고 회의하는 거랑 똑같아요. 번쩍번쩍거려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아이를 만들면 난 세계적인 투자자 나 데려올 수 있어요.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기본 개념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역사성이 있습니다. 한약 그 거리도 있고 은흥정이 거리. 그런 스토리 살려야죠, 그죠? 예. 선화동 옛날 그 선화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선화동 그런 조선시대 그 역사성 살리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외지에 온 사람 야 이거 재밌다라고 그래요. 그것도 살리고. 자, 그 원도심은요. 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 두 번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어차피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그것만큼 장사는 안 되고. 자, 세 번째는 이 수준을 국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시와 비견될 수 있는 이 도시 속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이게 땅을 전부 사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공간 개발도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 충남도청 밑에 그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가보면요, 그 입구가 피라미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 IMP가 안 가봤습니다. 네, 맞아요. 입구 처음 가면 찾기 되게 어려워요. 유리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IMP가 저도 한 30분 해먹을 때 처음에 입구 찾을 때 거기 들어가면요, 루브르 박물관 지하 그 공간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패션장 같은 것도 패션 그 장, 그 천여 명 들어가는 게 서너 개가 있고 그 지하 공간을 따로 개발했다고요. 그게 루브르 박물관 옛날 지하는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난 그 구도청 그것도 그건 허물 수 없고 그런 거 그 유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 공간까지 개발해서 거기서 문화 창의 그 예술 계속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문화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그 저기 원도심 그 철도 역 대전역 있는 그쪽은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스 산업 중소형 마이스 산업 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상업과 유통 그런 쪽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미래는요. 지금 지하로 해가지고 지금 지하차도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 연결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미래 점점 확산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위에는 다 한꺼번에 사서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방법은 많아요. 침술 전략. 선화동 같은 데 가보면은 선화동 그 주인들은 한 70%가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페인트 칠고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 낡은 그런 주거시설 같은 것을 이 부산시, 대전시가 임대를 하거나 또는 매입하거나 뭐 임대하는 게 더 싸게 들겠죠. 뭐 2층, 3층 하나 여기 침술 여기 저기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에게 야, 너네 제안선 해봐. 우리가 관리권 줄게. 그러면 난 청년들의 창의력을 믿을 수가 있다고 봐요. 아, 이거 우송대학 조리과에서 매주 경진대회를 하는데 조리. 거기 우승팀을 갖다 놔서 여기 하겠습니다. 2층에는 미술 뭐 하겠습니다. 3층에는 창업할 수 있는 그거 만들겠습니다. 심사해 가지고 줘요. 이렇게. 그게 성공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 번져서 하나의 벨트가 될 수 있게끔. 그럼 침술 전략도 필요하고 또는 몇몇 이 소유권 가진 사람들에게 자, 돈 있으니까 니네 같이 합동으로 여기다 뭐 하나 짓자. 그리고 지분 주겠다. 그 신탁 개발이랄지 방법은 많아요. 네. 그리고 대전천 같은 경우 그거 명소로 또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만들 거 많네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디어는 세계적인 아이디어 모으면은 그건 차고 넘칩니다. 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 유치는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면 기자님 또 다른 하나 좀 질문 좀 주시죠. 네, 지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트램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거에 대해 다시 트램을 할까 말까, 트램이 오르냐 그르냐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요. 그렇죠. 근데 후보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저는 겁니까? 저는 결론적으로요. 시민적 합의를 다시 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점 재검토? 예. 그 이유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민적 합의라 그러지만 서로 정치적 정적 간에 시장을 번갈아가면서 상대 정책 뒤집게 나는 고가하겠다. 고가하겠다면 무조건 아니다. 난 출엠하겠다. 그러고는 서로 자기 편 사람 모아가지고 뭐 세미나하고 그래서 시민적 의견이다. 이쪽은 또 따로 하고 자기 편 전문가들 모아서 따로 하고 이게 이 대중교통 수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한 10년이 넘게 이게 계속 정치 싸움만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또 예, 그게 네. 매몰 비용이 있죠.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컨설팅 비용, 또 뭐 세미나 뭐 그런 데 든 비용, 연구 비용, 해외 시찰 그 비용,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매몰 비용도 있습니다. 시민들 희망, 희망. 이제 그게 참 매몰 비용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100년 되게 뭐 최소 50년을 내다본다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하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 싸움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네, 후보님 알겠습니다. 후보님 말씀이 조금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점 재검토면은 혹시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신 거예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건설의 반값으로 퉁쳐서 반값으로 퉁쳐서, 네. 고가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요 고가의 반값으로 트램이 가능해요. 이 트램의 5분의 1 가격으로 네. BRT가 가능합니다. 버스 래피드 트랜짓. 지금 네. 대전에서 네. 세종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완벽한 그런 BRT가 아니에요. BRT는 아시다시피 지하철의 편리성을 지상으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 타려면 탈 때마다 거기 시간 걸리죠. 돈 내고 내리는데도 힘들고. BRT는요. 도로 가운데 섬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이미 개차를 해요. 표를 내고. 표를 낸 사람들이 지하처럼 거기 있어가지고 버스가 오면은 그것도 저승 이렇게 낮은 거예요. 저상버스. 저상버스. 그러니까 저승버스가 아닙니다. 이미 돈 냈으니까 무섭습니다. 네. 쉽게 타고 쉽게 내리고 장애인들도 그냥 쉽게 타고 쉽게 내리고 그리고 독립적인 전용 그 노선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진짜 그야말로 지하철의 편리성과 적시성을 그대로 땅에 올린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유럽에 많죠. 그러니까 5분의 1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추구하시는 거는 저상 BRT를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따져보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인구가 증가하느냐 못하느냐 인구 증가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쓸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의 재정 여건이 어떠냐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서 광주도 2호선 짓는데 지하철로 우리 자존심 있지 지하철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대전의 1호선 지하철 1호선도요 매년 적자 400억씩 시민세금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런 판에 또 지하철 2호선 우리 자존심 있으니까 만들자. 거기다 또 400억 500억 건설 비용 이외에 운영비 거기다 적자 보존을 하면은 우리 대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투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기업 만들고 육성하고 창업 벤처 펀드 만들고 네. 그런 데다가 투자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철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트램도 마찬가지예요. 트램도 지금 만들면은 적자 보존해야 될 걸요. 네. 지금 15km, 18km 시속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네. 지금 정류장감각 정류장각 1km로 건설 비용 싸다 했는데 유럽 가보세요. 500m, 800m 정류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타죠. 1km 하면 사람들이 탑니까? 경제성 떨어지면은 그것도 적자 보존해야죠. 왜 그런 미래를 위해서 돈 쓸 판에 그 어떻게 그러면 시민적 합의도 안 하고 시민적의 이런 이런 얘기 정확하게 정보 공개하고 해야죠. 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냥 정적 간의 싸움질식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내가 흥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적분들 좀 잘 좀 하시죠. 물 좀 먹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고민해보되 시민들의 세금이 보존이 안 되거나 덜 되는 방향에 그리고 좀 효율적인 그런 교통수단을 도시철도 2호선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좋아요. 나는 진짜 제일 바람직한 하나는 뭐냐면요. 지하철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꿈꾸는 이 대전처럼 대전이 돈 벌고 나서입니다. 돈 번 다음에 지하철로 사?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네. 일단 말씀 다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현안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로 원자로 지금 지역에 연구 시설이 있어서 또 불안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보급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후보님 공약이나 실행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로 원자로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방사성이 묻은 그런 폐기물, 장갑, 이런 옷 이런 거를 그냥 버렸다고요. 쓰레기처럼. 그 절차를 안 지킨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으악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시민들 조사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로 원자로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폭발하면 우리 대전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발전된 거예요.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 거기에 가서 조언도 해줬어요.
리스크 매니저 그러니까 위기 관리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 강의도 하고 그래줬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 폐기물이 묻은 방사성이 묻은 것을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그 엄격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 어떤 그 높은 그 엔지니어가 그런 얘기. 이거 사소한 실수인데. 근데 당장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학자니까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알고 사소한 실수라고 하지 시민들한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 어떡하느냐. 큰일 날 일이다. 과학적으로도 뭐 안전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문제지만은 사실 파이로 프로세싱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 내진 설계 관련해 갖고 공사가 좀 이제 부실하다 이런 의혹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저도 가가지고 내 자문해주고 그러면서 다 봤죠. 다 설명 듣고. 근데 저는 신뢰를 합니다. 일단은 신뢰를 하고 그거는 이 시민적 그 의심이랄지 불안감 같은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소통이 잘못된 거예요. 소통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 과학자들이니까 이 과학자들 위주로 뭐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 소통만 되면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후보님 말씀은. 그게 위험하다면요. 나는 중국의 그 서해안, 중국의 걔네들은 이제 이 서쪽 그 해안이죠. 우리 한국이랑 가까운. 그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 그 해안이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원자를 몇 개 짓습니까? 뭐 지금 현재 40몇 개가 있고 그래요. 만약 그게 그거 아니야. 그거 폭발하면은 거기 바람 불면서 우리가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도심 거주지 한가운데 근처에 그런 원자로가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일단은. 왜요? 저기 기장도 부산 가까운 데 있어요, 다. 지금 그 기장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는 바로 그 길만 건너면 테크노밸리 아파트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폐기물들이 지금 원자력 연구원으로 와서 거기서 뭐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 관리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자, 근데요. 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서 다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 원인이 진짜 이게 위기 관리를 못했구나. 그 진짜 소통을 못했구나. 거기서 난 문제를 찾지만은 이건 그래요.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은 이럽니다. 니네 잘못됐다 그러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통로를 마련해주고 계속 방문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난 그게 해결책이라고 보지. 지금 하나로 원자를 폐쇄해라?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충분히 입장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정 PD의 엮인 사람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광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남충희 예비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만큼 후보님의 열정이, 대전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흥분도 많이 하셨고. 나를 흥분시키니까 지금 그랬죠. 제가요? 아니, 뭐, 임 기자님도 나 흥분시키고 그랬어. 흥분을 시켰어요? 나 통상 이렇게 점잖은 사람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좋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충희가 꿈꾸는 대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남충희는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꿈은 대전에 대한 꿈은 큽니다. 그리고 강렬하고 의지도 강하고 제 꿈, 대전의 꿈, 전 꿈꿉니다. 이 과학자들, 기술자들과 이 젊은 청년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잠 못 자고 눈이 캥 해가지고 머리도 못 빗고 머리도 못 빗고 샤워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죽어라고 밤새서 이 기술 창업에 매진하는 모습. 노동 착취. 그거는 그 창업가는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엄청난 꿈을 꾸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벤처 투자자들 내 끌고 올 겁니다. 여기 잔뜩 모여서 맨날 세미나하고 그냥 여기 기술 세미나가 있고 그냥 그렇죠. 막 밤잠 못 자고 막 그냥 젊은 청년들이 졸면은 거기 뭐 잠게 이러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는 거죠. 열 받아 가지고 그 열정이 막 넘치는 창의력과 열정이 막 넘치고 막 그런. 그래서 진짜 이 새로운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대전에. 그래서 이 청년들 거기 막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성공한 창업 그것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있는 제조업들은 나 그런 꿈을 꿉니다. 강소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1, 2위 상품을 파는 그런 강소기업들이 나와요. 난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구단지와의 교류, 대기업과의 교류, 대학과의 교류. 그래서 자기들도 이 기업인들이 그냥 중소기업 얼마나 사장님들이 바쁩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다시 그 기업가 정신이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죠. 애춘이 가서 거기 과학절 프레젠테이션하고 나 중소기업 가서 그럼 시장도 거기에 상징적으로 몇 시간 앉아 있고 그래서 이 교류 그런 걸 막 만들어줘서 이 기업가 정신이 막 살아나고 그렇게 해야죠. 제일 고용 창출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원더신 그런 데가 그냥 막 창의력이 불타오르고 전 세계 뭐 중국 사람 포함해서 그냥 컨벤션에 막 모이고 그러니까 막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장사가 잘 되고 이 한쪽에서는 막 문화예술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게 생기고 이 도시 속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네, 그런 꿈입니다. 제가 그냥 조언을 하나 드리면은 그 선거 슬로건으로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표이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거 좋네요. 네, 네 좋네요. 이미지가 확 각인될 것 같다는 근데 그 주식회사 대전시 하면은 뭐 지금 재벌 대전 갑질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공정거래하고 그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오너 일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오늘 뭐 말씀 더 하시고 싶은 거 많으시죠? 네, 많죠. 네, 네, 청취자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꽤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발언,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시장 선거 출마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휴 차라리 바른미래당이 낫지. 이건 내 바람직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양당 그거에 이제 양당 그 싸움질하고 그런 게 이제 실증 난다 이게. 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중도, 그리고 생활 정치 하겠다. 그리고 비전을 내걸고 하겠다. 그리고 실적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뽑는데 당을 보고 뽑는다? 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당의 힘은 우리 항상 다 빠지는 거 알죠? 2년 3년 지나면은 집권. 예. 왜 당을 보고 뽑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전에 지금 위기예요. 예를 들면 산업연구원이 얘기하는 거는 2015년부터 침체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후보님 방송 안 끝날 것 같아요. 침체 지역으로 구분돼요. 네, 그렇다면 이런 위기라면은 우리 시장 외국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지금 실적을 가진 나는 실적을 지금 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난 일머리를 안다. 난 기업 만들고 기업 유치하고 이런 도시개발 나 새로 하겠다. 새로운 세계적인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또다시 행정관료형 시장 뽑겠느냐. 대전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안정을 강조하는 그런 시장을 뽑겠느냐.
지금 대전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행정에서는 안 돼요. 다들 기억하신다는데요. 그냥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그 광풍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대전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네. 난 그걸 호소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디 진심으로요. 네, 지역민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부 조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너무 목소리 높였네. 행운이 온다고 하는데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다 만나기로 돼 있어가지고 행운이 어느 분한테 제일 많이 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명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해보시니까 남친이 후보님과 여러 얘기를 나눠봤죠? 네, 선거 결과 궁금합니다. 네. 네. 뭐 끝이에요?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근데 초면에 많은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많이 여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생방송도 많이 해가지고 남충이란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요? 네,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친근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한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의 파일럿 프로그램 정 PD 엮인 사람. 네, 다음에 또 어떤 분을 엮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효인, 정진호였습니다. 청취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we shall be back. We shall be back. 고맙습니다.